우리말 끔찍하다에는 세 가지 뜻이 있습니다. 정도가 지나쳐 놀랍다. 진저리가 날 정도로 참혹하다. 정성이나 성의가 몹시 대단하고 극진하다. 끔찍한 살인사건, 그 사람을 끔찍하게 아끼고 사랑한다.처럼 상반되는 상황에서 각각의 끔찍함이 있습니다. 마치 낮과 밤, 빛과 어둠과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하나이지만 둘로 나눌 수 있고 둘이지만 하나로 불릴 수도 있으니까요. 나라는 존재에게도 이 끔찍하다는 형용사를 붙이고 싶을 때가 많죠. 가끔 진저리가 날 정도로 싫고 또 가끔은 몹시 대단하고 극진한 마음을 품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자신의 삶을 정면으로 바라보는 일에는 용기가 따릅니다. 그 끔찍한 이야기를 밖으로 꺼내놓기란 쉽지 않으니까요. 게다가 내가 인정하고 타인이 이해하도록 재구성하고 서술해야 한다면 어려움은 배가 되겠죠. 종이에 무언가를 끄적이는 행위는 극한 상황에서도 숨통을 틔울 수 있는 한 조각 작은 마당이자 자기 위로의 습관이자 위축과 고립에서 벗어나 세상으로 향하는 길이 된다. 조울병은 불가역적인 평화협정을 맺을 수 있는 상대가 아니다.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끊임없이 관계를 다독여야 하는 상대다. 글을 쓰면서 나는 이 까다로운 파트너의 정체를 곱씹고 내게 끼친 파괴적 영향력을 정리할 수 있었다. 가족들이 나로 인해 흘린 눈물을 기록하며 그 사랑의 깊이를 깨달았으며 좌절의 늪에 빨려들어 질식사할 정도로 내가 허약하진 않다는 걸 믿게 됐다. 글쓰기가 고통을 없애주진 않지만 고통을 관통하며 한 발 한 발 내디딜 수 있는 용기를 길러준다. 이주연 기자가 사막의 낮과 밤과 같았던 조증과 우울증의 시기를 보내고 비로소 평범한 행복을 찾기까지의 시간을 기록한 에세이 삐삐 언니는 조울의 사막을 건넜어의 한 대목을 읽어드렸습니다. 2001년 첫 조울병 발병부터 2006년 재발까지 그리고 몇 번의 작은 조울의 파고를 넘기고 휴전 상태를 유지하기까지의 긴 시간의 이야기를 담은 책인데요. 이주연 기자는 36편의 이야기에서 시종일관 담담한 어조로 말합니다. 책 속에는 이런 구절도 만날 수 있습니다. 과거를 반추하는 일은 조울병을 치료하는 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아는 것은 병을 인식하는 데 도움이 된다. 조울병의 한복판을 지날 때 보였던 감정이 어디에서 비롯된 것인지 파악하는 데 필요하다. 나를 재구성해 봄으로써 위기에 처했을 때, 감정이 극도로 고양됐을 때, 또는 밑바닥으로 가라앉았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그 패턴을 발견한다면 그 다음 찾아올 조울병의 폭압에 방어하는 힘을 가질 수 있다. 나를 기록하고 진술한 이야기는 타인의 시간이면서 우리의 추억을 담고 있기도 하죠. 또 저 멀리 있는 상대를 위로하기도 하고 용기를 주기도 합니다. 글을 쓰는 일은 이처럼 끔찍하고 끔찍한 작업이 아닌가 합니다. 그것이 완성된 글의 힘이면서 생명력이리라 생각하며 일책일문 11번째 방송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일책일문 진행을 맡은 유재영입니다. 오늘도 저는 파주 교화에 있는 점호 책방에 있는데요. 일책일문은 이곳에서 격주로 녹음합니다. 책방에 입고된 책을 비롯해 책과 관련된 소식을 전하는 매일 책방과 한 권의 문학작품을 집중 소개하는 매일 문학이 번갈아 방송되니까요. 잊지 말고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책방에 온 책. 처음 소개해드릴 책은 동생이 생기는 기분입니다. 제7회 카카오 브런치북 출판 프로젝트 대상 수상작인 이수희 작가의 사건 만화 에세이집인데요. 10살 터울의 자매가 함께 싸우고 사랑하며 성장한 시간의 흐름을 재치 있는 사건 만화와 따뜻한 에세이로 담아낸 책입니다.
이수희 작가는 사건 만화 45컷 분량으로 옹모했던 작품을 당선 이후 6개월 동안 150여 컷과 에세이 12편으로 확대 집필했습니다. 동생이 태어났을 때부터 시기별로 기억에 남는 생생한 순간들을 사건 만화로 그려냈고 29살이 된 작가가 지금에서야 깨닫게 된 가족의 의미와 사랑은 에세이로 담담히 기록했습니다. 1장 동생이 생기는 기분, 2장 동생이 말하는 기분, 3장 동생이 자라는 기분. 책은 이렇게 3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가장 어린 가족 구성원 둘이 독립된 개인으로 서기까지의 씩씩한 성장기를 담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목 가누다 중 일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동생이 처음 목을 가눴던 그 순간을 기억한다. 나는 침대 위에 누워 노래를 흥얼거리고 있었다. 그날따라 투니버스가 재미없어 TV도 꺼두어 집안이 적막했다. 배 위에 올려놓은 아기는 묵직하면서 따뜻했고 좋은 냄새가 났다. 커다란 물고구마 같았다. 얼마 전까지는 엄마 뱃속에 있었는데 이제 내 배 위에 있다. 어떻게 여기까지 왔니? 참 신기한 아기라는 존재. 그 신기한 물고구마가 몸을 움싹거리기 시작했다. 지난번에도 이러는 걸 몇 번 보았다. 목을 가누기 위해서 그런 거라고 했다. 아직 너무 작아서 가능할 것 같지 않았다. 그래도 노력하다 보면 언젠가 할 수 있겠지 생각한 그 순간 동생의 조망만한 머리가 거침없이 위로 쑥 올라갔다. 사람이 아니라 자라였나? 놀라서 말이 나오지 않았다. 신기하게도 동생과의 기억은 모든 것이 여전히 생생하다는 이수희 작가는 작가의 말에서 작업을 하면 할수록 동생이 생기는 기분이 아니라 동생에게 반성하는 기분이 되어버리는 것 같다고 고백하는데요. 사건 만화에는 통통 튀는 그림체와 어울리는 찰나의 순간들이 담겨있는 반면 만화 사이사이 삽입된 에세이에는 이제야 들여다볼 수 있게 된 부끄럽고 미안한 감정들이 서술돼 있습니다. 만화의 경쾌한 흐름을 따라가며 고개를 끄덕이던 독자들은 에세이가 주는 여운에 오래 머무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작가가 동생 수진을 생각하며 한 권의 책을 완성했듯 독자들 역시 책을 읽는 내내 누군가를 떠올리며 그와 함께 지나온 수많은 순간들과 그 시간의 의미를 새로 깨닫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어서 소개할 책은 인수공통 모든 전염병의 열쇠입니다. 전 세계의 오지를 탐사하면서 원주민과 동물을 연구해온 생태저술가 데이비드 칸맨이 쓴 책입니다. 이 책 58페이지에는 이런 질문이 적혀 있는데요. 왜 듣도 보도 못한 새로운 질병들이 특정한 시점에 특정한 장소에서 특정한 방식으로 나타날까? 왜 다른 곳에서 다른 방식으로 다른 시점에 나타나지 않을까? 이런 병들은 과거보다 더 자주 나타나는가? 우리는 어쩌다 이런 병들을 끌어낸 것일까? 또 다른 무시무시한 전 세계적 유행병을 걷기 전에 이런 경향을 바꾸거나 최소화할 수 있을까? 이 행성에서 함께 살아가는 다른 모든 감염된 동물종에게 무서운 해악을 끼치지 않고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지금 우리 사회가 가장 자주 묻는 질문들이기도 하죠. 잊을만 하면 찾아와 닭을 몰살시키고 사람의 건강까지 위협하는 조류독감, 전 세계를 공포에 떨게 했던 사스, 아프리카 사람들을 끔찍한 고통과 죽음으로 몰고 가는 에볼라, 2,900만 명의 사망자와 3천만 명이 넘는 환자를 낳은 세계말종 역병 에이즈, 2015년 우리나라 전체를 마비시켰던 메르스의 공통점은 모두 동물의 병원체가 인간에게 건너와 생기는 병, 즉 인수공통 감염병입니다. 물론 코로나19도 그렇죠. 인간과 동물이 접촉하기 때문에 동물의 병원체가 인간에게 건너옵니다. 이런 접촉은 인류 역사상 끊임없이 있었죠. 하지만 인간의 숫자와 능력이 폭발적으로 늘어난 지금 인간이 동물의 서식지를 무차별적으로 침범하면서 그 어느 때보다 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 책은 중국 남부의 박쥐동굴과 광둥성의 식용동물시장, 콩고 강변의 외딴 마을들, 중앙아프리카의 정글, 방글라데시의 오지, 말레이시아의 열대우림, 그리고 미국과 호주, 네덜란드,
홍콩을 종횡무진 누비며 개성 넘치는 동물들과 무시무시한 병원체들이 사는 세계로 우리를 안내합니다. 안내가 끝난 뒤엔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은 우리에게 달려 있다고요. 다음으로 소개할 책은 고양이 인보일기입니다. 동물과 생명과 관련된 책만 내는 출판사죠. 책공장 더불어에서 출간한 책인데요. 고양이 그림일기를 통해서 다른 종의 생명체와 함께 산다는 것에 대해 차분히 성찰했던 이세벽 작가는 이번 책 고양이 인보일기를 통해서 도시의 생명체와 맺는 관계가 얼마나 다층적인지 보여줍니다. 인보란 임시보호의 줄임말로 개, 고양이 등 반려동물의 구조, 입양 과정에서 사용하는 말인데요. 안락사가 임박한 유기동물 보호소의 유기동물이나 그냥 두면 생명을 잃을 수 있는 길 위의 동물을 구조해서 평생 함께 살 수 있는 인간 가족에게 입양을 보내기 전에 잠시 돌보는 것을 임시보호, 줄여서 인보라고 합니다. 인보는 생명을 살리는 과정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과정입니다. 구조한 동물을 맡길 인보처가 없으면 구조 자체가 어렵기 때문이죠. 인보를 하는 사람은 시간적, 경제적인 부담을 감당해야 하고 마음을 써야 하고 입양 홍보를 해야 하고 입양을 원하는 사람이 나타나도 끝까지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인지 수사관처럼 살피고 또 살피는 긴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이 과정을 구조한 사람과 함께 하기도 하죠. 저자는 어느 날 5마리 새끼 고양이의 인보를 시작하게 되는데요. 구조자로부터 저자에게 새끼 고양이가 넘어오는 과정, 새끼 길고양이를 돌보고 입양자를 찾는 과정 중에서 생명을 대하는 사람의 여러 마음을 만나게 됩니다. 네 번째로 소개할 책은 당신 곁에 있습니다. 입니다. 사진작가인 임종진의 에세이집인데요. 책은 저자의 삶의 궤적과 담기 마련입니다. 임종진 작가는 사진 치유자라는 이름으로 불리기를 바란다고 하는데요. 책 날개에 실린 작가 소개 글을 읽어보겠습니다. 월간 말 한겨레 신문 등에서 사진 기자로 일하던 시절 어려운 상황에 놓인 이들을 취재하면서 사진의 쓸모를 고민하기 시작했으며 6차례에 걸친 방북 취재를 통해 이념의 틀을 벗고 우리와 다르지 않는 북한 주민들의 일상을 사진으로 담았다. 반전평화팀의 일원으로 이라크 전쟁을 취재했고 언론사를 그만두고 캄보디아의 국제구호기관에서 활동하면서 무료사진관을 열었다. 귀국 후에는 사진이 지닌 치유와 회복의 힘을 전하는 전문 사진 심리 상담가로 5.18 고문 피해자, 7, 80년대 간첩 조작 피해자 등 국가폭력이나 부실한 사회 안정망으로 상처를 입은 이들, 그리고 마음 회복을 필요로 하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사진 치유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오랫동안 달팽이 사진 골방을 운영하면서 천천히, 깊게, 느리게, 소통으로 사진하기라는 주제로 함부로 찍지 않는 사진에 대한 강의를 해왔다. 15차례에 이르는 개인전을 열었고 국가폭력 고문 피해자들을 위한 사진치유전을 7차례 기획하고 열었다. 책은 모두 4개 파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부 순간을 천천히에서는 저자가 사람이 우선인 사진을 어떻게 시작하고 펼쳐나갔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실려 있고요. 2부 고통을 고스란히는 사진이 주는 치유의 힘을 이야기합니다. 3부 나를 가만히는 사진가인 나를 한 발짝 떨어져서 성찰하며 4부 세상을 스스럼 없이에서는 편견과 배제를 넘어선 공동체에 관해 사유합니다. 작가의 글을 따라 읽다 보면 사진과 치유가 어떻게, 얼마나 어울리는지를 확인할 수 있을 텐데요. 이와 관련해 책의 한 대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진을 업으로 삼아 지내다 보니 어느 한순간이 지닌 의미를 꽤 높게 두게 된다.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나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사진이란 자신에게 어떤 특별한 기념이 되거나 오래도록 기억하고 싶을 때를 남기는 것이다. 카메라는 물론 스마트폰의 사진 촬영 모드를 만지작거리며 세상과 마주하길 즐기는 사람이라면 대부분 비슷한 느낌을 공유할 것이다. 나 또한 가슴이 살포 달아오르는 순간을 수도 없이 접해왔다. 그때마다 늘 카메라를 옆에 차고 있었다. 대상인 존재와 나 사이에 심정적 허락이 있는 순간이면 어김없이 셔터를 눌러 저장해왔고
어느 길 위에서든 그랬다. 마지막으로 소개할 책은 보이지 않는 여자들입니다. 이 책의 부제, 편향된 데이터는 어떻게 세계의 절반을 지우는가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남성을 위해, 남성에 의해 설계된 이 세계가 어떻게 인구의 반, 여성을 배제하는지를 객관적 자료를 통해 증명하는 책입니다. 가령 자동차 충돌 실험에는 177cm에 76kg인 남성 인형을 사용하는데요. 이는 교통사고 시 여자가 중상을 입을 확률이 남자보다 47% 높은 것과 무관하지 않겠지요. 또한 사무실의 적정 온도를 70kg에 40세 남성의 기초 대사량을 기준으로 하여 정한다는 점도 객관적 자료 중 하나입니다. 남자를 인간의 디폴트 값으로 여기는 사고방식 때문에 여성과 관련된 지식과 정보는 제대로 수집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겨난 데이터 공백은 여자들을 가난하게 만들고 아프게 하고 때로는 죽이기까지 하죠. 영국의 여성운동가이자 저널리스트인 저자 캐럴라인 클리아도 펠레스는 기술과 노동, 의료, 도시계획, 경제, 정치, 재난상황 등 16가지의 영역을 걸쳐 여성에 관한 데이터 공백이 우리의 삶에 미치는 영향과 차별의 단면을 면밀하게 보여줍니다. 그간 은폐되고 누락되었던 여성의 관점과 지식을 복원하는 것이 남녀 모두, 나아가 세상에 어떤 이득이 되는지 시사하는데요. 방대한 통계 자료와 풍성한 사례들을 바탕으로 한 이 책은 젠더를 둘러싼 끊임없는 논쟁과 잘못된 편견을 불식시키는 동시에 보다 합리적이고 평등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한 걸음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책의 머릿말 중 일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젠더 데이터 공백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점 중 하나는 그것이 대개 악의적이지도 심지어 고의적이지도 않다는 것이다. 오히려 정반대다. 그것은 수천 년 동안 존재해온 사고방식의 산물일 뿐이기에 일종의 무념이라 할 수 있다. 남자들은 굳이 언급할 필요가 없고 여자들은 아예 언급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중 무념이기까지 하다. 우리가 인간이라 통칭하는 것은 남자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오늘 소개한 5권의 책은 파주에 있는 점모 책방과 오래된 서점, 평화를 품은 책방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일책일문 11번째 방송을 마칠 시간입니다. 삐삐 언니는 조울의 사막을 건넜어에서 프롤로그 다정한 사랑의 힘 중 일부를 읽어드리면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딱 나 같은 글을 쓰고 싶었다. 단순하고 복잡한, 많이 웃기지는 못해도 미소 짓게 만드는, 슬픈 얘기지만 있는 이의 마음을 후협하지 않는 그런 글. 남의 마음에 가부화를 지우는 글은 쓰고 싶지 않았다. 울음을 터뜨리게 하는 글은 쓰고 싶지 않았다. 나 역시 이 글을 쓰다가 운 적 없었으므로. 그런데 이 글의 초고를 본 사람들 다수가 울었다. 펑펑 울었다는 여자도 있고 눈물이 찔끔 났다는 남자도 있다. 동생에게 한 대목 읽어줬더니 얼굴을 파묻고 흑흑 흐느껴 울었다. 상반되는 감정이 주기적으로 덮쳐온다는 점 때문에 조울병을 바다에 빗대는 경우가 많다. 해변을 휩쓸어 버리는 조증의 해일, 모든 것을 집어삼킬 듯 달려드는 울증의 검은 파도.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면 조울병은 사막에 더 가깝다. 모든 것을 태워버릴 듯 지글거리는 사막의 태양. 밤이면 영하로 내려가는 극단적 추위. 다양한 생명체의 활극이 펼쳐지는 바다와 달리 사막의 극한 환경은 생명을 품을 만한 곳이 못 된다. 별자리 있는 법을 익히지도 못한 채 사막을 헤매는 것은 고립과 죽음을 의미한다. 정신질환으로 세상과 소통할 방도를 잃어버린 이들은 외로운 사막에 놓여있는 것과 마찬가지다. 내가 그동안 조울병을 앓으며 써왔던 많은 일기와 메모들은 사막의 낮과 밤, 뜨겁거나 차가운 모래 위에 쓴 글들이었다. 아무것도 쓰지 않는다면 광기의 절벽으로 떨어질까봐 무서워서 나의 말을 영원히 잃어버릴까 두려워서 펜을 들었다.
의지는 연약했고 글은 의미의 꼴을 갖추지 못했다. 허공을 향한 주먹질이었다. 바람 한 번 불면 날아갈 글들이라도 쓰지 않고선 어쩔 도리가 없었다. 이제 조울의 사막을 건넜다고 단정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조울병은 끊임없이 챙기고 돌봐야 하는 만성질환이다. 이 책을 쓰면서 사막에서 경험한 공포와 적막, 불안과 고통을 복기하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털어놓아도 부끄럽지 않다는 걸 알게 됐다. 조울병은 비밀이 아니다. 혼자 허공에 중얼거려야 할 일이 아니다. 그렇게 놔두는 세상에 대해 항의해야 한다.